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 폐쇄나 국가부도 사태는 없다며 바이든 인프라 법안들은 반드시 가결시킬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2번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미국민 2천만 명이 가장 먼저 3차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여성 근로자 42%가 팬데믹에 따른 피로감은 물론 직장 내 성차별과 인종차별로 이직 또는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유해성을 알고도 묵인해 논란을 사고 있는 모 회사 페이스북이 결국 인스타그램 키즈 개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해 프로그램인 다카 정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0월 첫날부터 잇따라 직면하는 연방정부 부분 폐쇄나 국가부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또 바이든 가족 플랜의 총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며 타협 가능성을 밝히고 민주당 결집으로 2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들은 반드시 가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은 10월 1일 0시 1분부터 임시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부분 폐쇄에 들어갈 수 있고 10월 15일까지 국가부채안들을 상향 또는 카운트 동결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에 따른 대재앙에 추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의 예산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전에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막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월 3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에 내년 12월 16일까지 카운트를 중지하는 국가부채안도 동결안을 동시 처리하라는 전략을 수정해 임시 예산부터 처리해 정부 셧다운을 막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10월 15일경 도래할 국가부채안들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카운트를 중지하는 동결안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예산조정법상의 단독법안이나 3조 달러 가족 플랜에 추가해 가결함으로써 국가부도 사태도 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척 슈머 상원 대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으로 민주당만의 결집으로 2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들을 모두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도파들의 입장을 수용해 3조 5천억 달러로 잡고 있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의 총 규모를 2조 달러대로 낮추고 일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 증세 폭등을 축소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가족 플랜의 총 규모는 마지막 안에서는 3조 5천억 달러보다 낮아질 게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2조 달러대 중반이냐 후반이냐를 놓고 지도부와 진보파, 중도파 간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가족 플랜의 총 규모가 2조 달러대로 낮아지면 홈케어의 총 예산이 기존의 4천억 달러에서 1,900억 내지 2,500억 달러로 반감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방약값을 낮춰 10년간 5천억 달러를 절약해 헬스케어 확대에 출입하려던 계획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부유층 소득세, 자본이득세도 소폭 증세폭을 낮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2번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미국민 2천만 명이 가장 먼저 부스터샷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약국 체인점 4만 곳을 포함한 8만 군데 접종소에서 현재 무료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자들은 나이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 여부가 달라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화이자 부스터샷 지침이 다소 혼란을 안겨주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이 세부안과 현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을 총 규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6천만 명 중에서 화이자 백신을 2번 맞고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들인 2천만 명이라고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이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2번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널싱홈 등 시설 거주민들이 최우선으로 3차 부스터샷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신장병과 심장병 등 기저질환자들은 나이에 따라 반드시 맞아야 하거나 맞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들 가운데 50세에서 64세까지는
세 번째 화이자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는 화이자 3차 백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혼란을 안겨준 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대상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최초 대응자들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은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것이므로 이번에도 3차 화이자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응급요원, 교도소의 교정 직원들도 첫 번째 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교사와 교직원, 어린이집 직원들도 화이자 백신을 맞았으면 부스터샷도 화이자로 맞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을 다루는 그로서리 스토어 등 필수 직종 근로자들도 화이자 백신 접종자들부터 3차 부스터샷을 맞게 됩니다. 우체국과 대중교통수단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홈리스 피플, 수감자들도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경우 이번에 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상자들은 CVS, 월그린, 월마트 등 대형 약국 체인점 4만 곳을 포함해 미 전역의 8만 군데 접종 장소에서 포토 신분증이나 보험카드를 제시하지 않고도 화이자 2차 접종 기록만 확인되면 화이자 백신으로 3차 부스터샷을 무료 접종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화이자에 이어 일주일 늦게 접종을 시작했던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도 10월 초부터 FDA 승인과 CDC의 권고 절차를 거쳐 3차 부스터샷 접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여성 근로자들의 42%가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은 물론 성차별과 인종차별로 이직 또는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의 32%에서 10%나 급증한 것인데요. 직장 내 차별을 느낀다는 여성 근로자들 중 아시아계를 포함한 유색 인종들은 이 차별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권리를 잘 보호해주는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에서도 아직도 남녀 간 격차, 인종차별에 여성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1년 반 이상 장기화되고 있고 직장 내 각종 차별의 개선 속도는 더디면서 미국 여성 근로자들 중에 무려 42%나 직업을 바꾸는 이직, 아예 그만두는 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내 여성 노동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이직 또는 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미국 여성 근로자들은 무려 42%에 달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32%에 비해 10포인트나 급증한 겁니다. 이직 또는 퇴직을 고민했다는 여성 근로자들의 비율 42%는 남성들의 35%에 비하면 7포인트나 높은 겁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여성 32%, 남성 28%로 남녀 간 격차가 4포인트였다가 팬데믹 이후인 2020년에는 7포인트 차로 2배 가까이 더 벌어졌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의 42%나 이직 또는 퇴직을 고민하게 된 주된 사유로는 팬데믹이 1년 반 이상 장기화되고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변이종들이 발생해 앞길이 불투명해져 지치고 탈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팬데믹으로 근무 환경이 여러 번 바뀌고 집에서 남편과 자녀 보육 부담까지 늘어나 번아웃돼서 직업을 바꾸거나 아예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려 여전히 직장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성차별, 인종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밝히는 여성 근로자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직장에서 매니저 승진을 보면 남성이 100명일 경우 여성은 89명으로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성 89명은 백인 여성일 경우이고 아시아계를 포함한 유색인종 여성은 남성 100명당 85명으로 더 낮은 형편입니다. 유색인종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을 보면 흑인 여성이 18%로 가장 많고 라티노 여성 13%, 아시아계 여성 11%로 조사됐습니다. 백인 여성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비율은 5%에 그쳐 성차별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유해성을 알고도 묵인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이 더 어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키즈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비난은 더 거세졌는데요. 페이스북은 결국 인스타그램 키즈 개발을 임시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문매를 맞던 페이스북이 결국 인스타그램 키즈 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자회사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유해성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를 위한 인스타그램 키즈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보면 10대 소녀 3명 중 1명은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더 비참해졌으며 영국 청소년의 14%, 미국 청소년의 6%는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스타그램 키즈는 10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어린이용 인스타그램과 관련해 정치인과 사용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책임자 아담 모세리는 인스타그램 키즈 개발은 여전히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추후 개발 프로젝트를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부모들의 감독 기능도 더 확대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개발 중지를 요청한 44명의 주 법무장관들과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상당수 어린이들이 나이를 허위로 표기해 13세 이상용 인스타그램을 이미 사용 중이라며 차라리 나이에 맞는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키즈를 사용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모세리 책임자는 또 유튜브와 틱톡 모두 13세 미만의 앱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광고가 없으며 연령에 적합한 컨텐츠와 기능으로 채워질 거라 강조했습니다. 모 회사인 페이스북도 사용자가 부정적인 컨텐츠에 집착할 경우 휴식을 권고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잠재우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어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건강한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에 어린이를 가입시키는 것 자체를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정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로 갱신만 허용되고 가로막혀 있는 다카 신규 신청도 다시 허용하기 위해 새로운 다카 규정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에 앞서 다카 정책을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불법 판결로 다카 추방유예 정책에서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 신청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를 뚫기 위한 새 다카 정책 규정을 제안하고 법규 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시절의 다카 정책이 행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이번에는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밟아 다카 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도 가능토록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차 제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후 2차 최종안을 제시한 후 또 한 번의 의견 수렴과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시행에 들어갑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다카 정책은 시행되면 드리머들에게 추방을 유예하며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학업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되 갱신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신규 신청길도 다시 열어주게 됩니다. 현재 유효한 다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드리머들은 61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인 드리머들은 5,900명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1만 6천 명 중에 절대 다수인 49만 6,700명은 멕시코 출신이고 2위는 엘살바도르 2만 3,800명, 3위 과테말라 1만 6천 명, 4위 온두라스 1만 4,800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드리머들은 다카 신청자를 기준으로 볼 때 10,000명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최초 승인자 9,000명과 여러 번의 갱신자 2만 4천 명을 합해 연 인원으로는 3만 4천 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이용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드리머들이 다카 추방유예 혜택을 박탈당하지 않게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금년간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려는 3조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충 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29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ur company was growing, so we looked around the country for the right place to expand. We needed a highly qualified workforce, and it was Terry McAuliffe who convinced us that Virginia was the right place for us. As governor, Terry was focused on creating good-paying jobs and helped make Virginia a great place for our workers and our company. We're proud to have built CoStar's research headquarters right here in Richmond, with over 1,000 employees and growing. Terry was right about Virginia, and we're proof of that.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드리는 WKTV 생생정보 시간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내 집 장만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렵게 구입한 내 집 잘 지키려면 주택보험은 필수겠죠. 오늘은 보험에 따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지 내 집 장만 발행인 승경호 대표와 강고은 옴니화재 대표를 모셨습니다. 두 분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 주택 사고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게 화재 사고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세입자가 불을 냈다. 근데 세입자 보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입자 보험이 없다. 일단 세입자 잘못이 크겠죠. 왜냐하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워싱턴 지역의 그 임대 계약서에는 항상 세입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불상사로 혹시라도 실수로 못 받았다든가 신청을 했는데 돈은 안 냈다든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보험이 없는 경우다. 굉장히 아찔한 순간인데요. 강 대표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떠한 경로로 불이 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화재다. 그러면 세입자 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커버가 되지 않고요. 세입자 보험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안에 있는 자산, 그 프로퍼리에 대해서 커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컴퓨터라든가 가구라든가 뭐 안에 있는 자기만의 프로퍼리를 세입자 보험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렌터스 인슈런스라는 걸로 커버가 되게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불이 크게 나서 집에 구조물이 탔다. 그러면 임대해준 집주인이 집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임대를 집을 주더라도 렌트 하시는 분이나 집주인이 각각의 용도에 맞게 보험을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끔은 집주인이 집보험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테넌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용도에 맞게 렌털스 인슈런스랑 집주인은 DP3라는 보험을 갖고 계셔야 각각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이 내가 갖고 있던 집을 나름대로 임대차에게 임대를 주는 순간에는 그 보험에 대한 팔러시를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바꿔주셔야 합니다. 예, 분명히 알아두실 거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던 집에 잘 내고 융자도 잘 내고 있고 보험도 잘 내고 있지만은 만일에 임대를 내놓는 상태에서는 보험회사에 꼭 전화를 하셔서 내가 앞으로 몇 월 며칠부터는 임대를 놓는다고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오늘 보험에 가입했다. 근데 내일 화재가 났다.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슈한 날짜로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면 이슈한 날짜로부터는 커버가 됩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 주택보험이 있다면 집안에 있는 값진 물건이 이게 절도나 화재 등으로 없어졌을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네, 당연히 커버가 되고요. 물론 보험회사와 보험 커버리지 금액에 따라 틀려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2,500에서 한 $10,000까지는 각 보험회사들마다 기본적으로 주는 커버리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품, 보석이라든가 골프채, 뭐 비싼 미술용품, 뭐 액자, 뭐 이런 등등 고가품은 보험회사에 따로 추가적으로 리스팅을 해주셔서 감정서와 함께 고가의 제품이 우리 집안에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시를 해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반지가 집에 있는데 제가 감정서랑 함께 리스트를 해놨다, 집보험에. 근데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서 잃어버렸다. 그래도 커버가 됩니다.
만약에 리스트화를 해놨더라면 그 외에 기본적인 저희가 생활하는 데에 대한 자산, 뭐 가구, 컴퓨터 이런 필수품들은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퍼스널 프로퍼리에 집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대표님, 집에 손님이 올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네.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까불고 그런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주택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커버가 됩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 제3자가 저희 집에 와서 계단에서 떨어졌다든가 개한테 물렸다던가 그럴 경우 집보험 안에 있는 메디컬 커버리지로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보통 메디컬 커버리지가 5,000불 정도 기본적으로 커버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 의료비가 5,000불이 넘어간다. 그러면 저희 주택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퍼스널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로 커버가 되게 됩니다. 보상 금액을 조금 높이는 게 더 좋겠다. 이래도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회사들마다 그 높일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주택보험의 커버리지 그 회사와 전문가인 에이전트와 상의하셔서 한도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는 비가 참 많이 오잖아요. 네.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덮쳤다. 그런 경우도 주택보험이 되나요? 그 나무가 나의 집 영역 안에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이웃집의 나무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 집 안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집에 피해가 됐다. OR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저의 집보험으로 커버가 되고요. 나무가 자동차로 떨어졌을 경우는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 나무가 옆집 나무다. 그러면 그 옆집 집보험에 클레임을 해서 커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됐거든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 보험료라는 게 저희 이제 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클레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왜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보험료가 책정이 될 때 풀링 메커니즘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집코드 22003 애난데일 지역에 그 지역의 그 해에 자연재해로 집 클레임이 많다. 그러면 그 집코드의 풀링 메커니즘으로 다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클레임해서 그 디퍼런스를 채우기 위해서 각 집주인들이 나눠서 그 보험료를 내게끔 풀링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레임이 없어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클레임이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 지역의 풀링 메커니즘에 따라 나의 클레임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있었고 대답이 생기면서 우리 집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왜 말을 안 해주지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집에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그냥 두시면은 결국에는 재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의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보험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무가 좀 죽었거나 이래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꼭 전문가를 불러서 정리를 좀 하시고, 심지어 옆집에 있는 나무도 그런 부분이 보이시면은 꼭 알려서 미리 그것을 막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 해에 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혹시 주실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나의 집보험의 디덕터블이 1,000불이다. 근데 내가 클레임해서 커버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불밖에 안 된다. 1,000불은 내가 내고 1,000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집보험 같은 경우는 클레임을 안 하시는 게 가장 멀리 봐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처럼 클레임을 할 때마다 하면 좋겠지만 집보험은 2번 이상이 되면 스탠다드, 좋은 회사, A급 회사에서 B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해 두시고 클레임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항상 집 보험을 쓰실 때는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작은 걸로 자꾸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만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주택보험 잘 준비하셔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경제적 타격까지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